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사에서 대구 경북 출신 여성 당수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여의도 전국과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의 5선에 추미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한데 추미애 신임 대표의 수락연설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도 분열주의, 패배주의, 지역주의의 악령을 몰아낼 추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을 가을 전어처럼 통통하게 살찌워서 집 나간 당원들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모아주신 한 표 한 표가 분열을 치유하고 강력하게 통합하라. 강력한 통합으로 강한 야당 만들어내라. 공정한 대선 경선으로 승리하는 후보 만들어내라. 그래서 2017년 12월 20일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천명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집권을 위해 여러 개의 나눠진 보조 경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 경기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대통령이 국민이 가라는 길 외면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대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공정한 대선 경쟁으로 승리하는 후보를 만들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당장 친문 일색의 지도부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무엇이 될까요? 지금 당대표가 되고 말씀하시네요. 분열주의, 패배주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느냐. 그럼 그거를 하려면 계파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노 세력이 대다수의 개표고 그래서 이례문당이다 이런 그런 오명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그렇게 결국은 됐네요. 많은 패널들이 정치 논객들이 뭐 아니다 기다 하더니 결국은 결과를 보면 50% 이상 쏠림 현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공정한 관리 틀에서 녹여내서 힘을 합해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정을 보면 뭐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네. 여성 지역구 5선 의원의 TK 출신의 지금 야권의 처음으로 말이죠 당 대표가 되는 이런 그 한국 정치의 어떤 조그만 역사를 썼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 그 당 대표가 앞으로 이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중도의 그 편협성을 얼마나 확장하느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좀 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의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서 중도지대에서 방황하는 약 40%의 대한민국 표심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수를 둬야 되겠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논쟁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보와 유럽에서 보편적인 진보의 차이점이 뭔지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정말 진보라는 걸 놓고 논쟁을 할 때 외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노선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념 경쟁을 탈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께서? 네, 지역에서 5선을 하면서 쌓아왔던 정치력, 대단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판사 시절, 법조인 시절에도 소심 판결 상당히 그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었고요. 정치 인문에서도 개혁,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신한 그런 측면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또 당원들 그리고 특히 계파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는 거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이 될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현실은 당의 현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번에 나타났지만 친문 진영이 사실상 거의 최고위원을 새누리당에는 친박 진영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문 진영이 사실상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양자 여성 최고위원이 사실은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재선의 유은혜 의원, 그 민평년 김근태 의장과 함께 정치를 시작해서 그런
이 현장 정치인 재선 의원을 꺾을 정도로 예. 이 친문 진영의 이 계파적인 색채가 너무 농후하게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비주류 진영에서 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주류 진영을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당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예. 그리고 대여 관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이 여당 당정청 장악력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어떤 화두를 잡아야 되고 대선 경선 관리를 할 것이냐. 사실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하면서 쌓은 정치력으로 네. 그 부분을 사실은 돌파하기를 아마 더불어민주당 야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할 겁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 문재인 전 대표와의 활로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분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당대표 후보부터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또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해내리라는 그런 자신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통합해서 신승리까지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봉합해서 대선 승리까지 잘 이끌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이번 결과가 대선 가도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에 하기 나름이다. 당 지도부가 어떤 분들로 인선이 되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큰 구조 프레임으로 보면 일단은 친문 선명한 세력들이 당을 장악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일단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좀 친문에서 약간 이탈한 조금 중도 성향의 더 부드러운 인사가 당대표가 됐으면 외연을 확장하는데 더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조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추미애 의원이 미래의 추미애 의원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하루하루 변하는 거고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다가 또 어떻게 고일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전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내년에 두 번째 대권 조던에 후보가 되느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당에서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거의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꺾을 만한 그런 세력은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또 손학구 고문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등등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차례 논쟁을 합니다만 어떻게 조직의 힘을 극복하는 후보가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지각반동이 일어나서 뭐 새로운 흐름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분들이 나타나면 모를까. 지금 보면은 뭐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돼 있고 예.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타파할 만한 새로운 후보가 나올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바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경식시키고 경색된 이미지를 탈피해서 예.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중도층을 확보하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이제 전 대표네요. 전 대표가 얘기했던 중간지대론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김 교수님, 이런 흐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추미애 당대표 당선으로 드러난 친문 진영의 쏠림 현상.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최고위원회 사실은 양양자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66%가 양양자 최고위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에게도 약 61.66%. 네. 다시 말해서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 당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당의 중심은 상당히 친문 진영의 쏠림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친문 진영이 안주한다면 이런 대세로는 더욱더 큰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정말 열렬한 지지를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의 지지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중간지대로 확장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반작용으로 상황입니다. 반작용으로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주도적이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의 지지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는 도리어 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내에서 비주류라고 하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사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당내에서 지난번에 분당에서 나갔던 국민의당이라든가 다양한 야권의 세력들 이 세력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이 세력의 지지를 얻어내고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예. 당내에서는 당내 경선은 통과할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그러면 됩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중간지대론, 제3지대론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에서 일단 본인이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역을 돌면서 경제 민주화론을 설파하는 지역 연설 일정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내부에 힘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힘을 쏟을 텐데 이것이 밖에 있는 뭐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네. 또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같은 지자체장들 당내 후보들을 상당 부분 견인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김종인 전 대표는 노력을 할 겁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에서는 당 내부의 대세론을 힘으로 끌고 가려는 이 두 가지의 맞부딪힘 속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또 정의당이라는 야당 예.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여당도 상당히 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박 진영이 지나치게 주도하면서 사실은 현재 비박 진영이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간 지대에서 예. 새로운 그림들이 형성되고 거기에는 개헌론이 또 맞물게 돼 있습니다. 고리가 돼서. 지금 상당히 개헌이 강하게 추동되는 부분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상당히 강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들이 맞물리고 이원 집정부제라는 개헌의 고리까지 맞물린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 구도가 완전히 깨지고 뭐 새로운 DJP 연합 플러스 다양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여당 비주류까지 합류할 가능성까지 점쳐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을 쫓아다니죠. 때로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한국 정치도 예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제 개헌을 전제 조건으로 권력을 분담해서 정권을 잡을 확률이 커진다. 그러면 뭐 비주류만 움직이겠어요? 그 외에 더한 사람들도 움직일 겁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였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당에서 그동안에 역할을 해보니까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정말 무슨 말 하면 뭐 정말 자기가 한 얘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막 이런저런 서러움을 좀 받았죠. 겉으로는 정체성 표시는 안 되지만 문제도 정체성 있고요. 문제도 예, 그래서 예. 경제 민주화론을 자기가 펼 수 있는 지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당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도 거기서도 지금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장입니다마는 자꾸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제3지대 합리적인 중도 노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좀 불꽃이 지펴 있고 이재호 전 의원도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인자였습니다만 최근에 뭐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한국이 뭐 항상 뭐 푸른지 안 푸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지금 불을 떼고 뒤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획득해서 나누어서 자기한테 파이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정치는 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일단 제3지대에서 3당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은 지역주의당인데 이거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이런 인사들이 얼마나 앞으로 명분을 가지고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달려있다. 봅니다. 네네. 그런데요.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일에 호남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사실상 오늘 여러 행보를 갖고 대권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등산에서 등은 등급 등입니다. 등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격차 해소 아닙니까? 이 무등산이 그런 의미에서 시대 정신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무등산 기술에 도착하면서 시대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도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열망으로 모이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차별 없는 무등산의 시대 정신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항에 이어서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이 정도의 언급이라고면 대선 출마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과거에도 수차례 밝혀 이번에 무등산행은 뭐 기획 작품의 냄새가 납니다. 일부러 산에 그 이름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 4월이면 이제 각 당의 후보를 정하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가열되는데 무등산을 또 해석을 무등급이다. 예? 뭐 원래적으로 무등급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무등급이 그것보다는 이제 격차 해소. 네. 이게 뭐 빈부격차 해소하는 쪽에 지금 시대 정신을 주고 안철수 있는데 대표식의 해석이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 물론입니다. 격차 해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항상 그 담론이 두루뭉실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일자리 창출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을 지금 여러 해법이 있습니다만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협조 안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봐도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어의 도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갖고 많은 기대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좀 허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튼튼한 안보예요. 네. 지금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해 국제정치를 안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국제정치를 공부한 학자는 지금 중동보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이 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심지어는 중립국으로 지금 행세해온 말에 핀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중세 영립국을 중립국을 탈퇴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안보를 가지고 시대정신이 아니라 않는 네.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 굉장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안을 그렇습니다. 내놓아야 된다라는 지적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체적인 안 많이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여당도 물론 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다양한 제안들을 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과연 이 일을 추동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이번 추경안을 보더라도 사실은 대우해양조선 이슈로 해서 엄청난 수조 원의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일자리 예산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다가 나중에 노동부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정책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현재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내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뭐냐면 정말 차별 없이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민주화가 이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네.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 대선에서도 현재 가장 불평등한 이 시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의 언급으로 사실 대선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점화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여권에서도 출발은 됐다고 봅니다.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부터 본격적인 점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각 주자들이 현재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정치권에 이런 레이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시대적인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다. 그리고 예. 본인이 결연했습니다. 내년 겨울 서서를 무등산에서 맞겠다. 다시 말해서 대선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비쳤거든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점이 무게 뭐냐? 있는 언급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잠룡들의 대선 행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행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학규 전 고문은 사실은 상당히 고뇌가 클 겁니다. 본인이 사실은 복귀할 수 있는 그 몇 번의 기회가 사실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실기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손학규 전 고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당대표까지 할 정도로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화두인 뭐 저녁 있는 삶이라든가 또는 민생에 대한 아주 천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생명력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손학규 전 고문이 분명히 추석 전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본인이 현재까지 준비한 저서 아마
계기로 저서를 출판하는 계기로 해서 움직일 텐데요. 저는 양쪽 당에 가지는 않으려고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미 친문 진영의 이 파벌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도 현재 안철수 전 대표 막강한 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실은 네. 그런 내부적인 경쟁보다는 이 시대의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는 것. 저는 이 과정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손학규 전 고문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곧 거처를 서울로 옮긴다고 했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쪽으로 거처를 좀 옮길까요? 서울로 옮기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사는 지역으로 옮기겠죠. 본인의 노선도 어떻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항상 강진의 흙집에 가가지고 다산 정약용이 옛날에 고민한 애민 정신을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건 진보 진영에서의 상진성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이 야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신 과연 제3지대론에서 어떤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당에 일단 와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한번 떡을 키워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새누리당의 비박계와 문재인 씨가 주도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계 사람들도 나와서 이러면 또 나중에 40%의 그런 중도지대 표들을 흡수하면은 가능성 있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정치를 누가 하느냐. 아니 손 선배님 와서 한번 해보시죠. 이런 대화를 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세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움직여서 뭐가 안 되면은 아마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한 축을 이루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많은 그런 업적도 남긴 분 아니겠어요? 예.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한테 진실과 정의가 뭔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진보가 뭐고 잘못된 진보가 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건전한 세력들을 모으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사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국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그동안 추미애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반대를 당론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 교수님, 이후에도 당내 반대 당론을 채택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드 문제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추미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연설을 보니까 계속 반대 얘기를 네네. 이야기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분단국가 가장 취약한 나라에서 한미동맹의 축을 흔들 수 있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는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물론 뭐 국제정치 현실인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축을 흔들고 앞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가 유엔이라는 그런 틀을 활용해서 한미동맹의 그런 흐름이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 있는 과거의 정치적인 이런 이념적인 잣대가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사드 반대를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하고 신중론을 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가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부딪힐 거다. 이미 추미애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취임하고 나서 그와 관련돼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되고 그 이슈가 진행이 될 거다. 대신에 여권에서는 마찬가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이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를 추진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이 야당과 끊임없이 부딪힐 거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사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과연 사드의 실효성이 있는 문제냐. 최근에 북한에서 SLBM 발사하고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형들을 본다면 사드 문제는 정말 여당과 야당 전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히 야당의 입장에서 제기를 할 때 여당도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초기에는 상당히 이 추동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정현 대표 얘기를 해서요. 여담 같지만 사실 지금 여당에서는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이 됐고 야당에서는 영남 그것도 TK 출신 대표가 당대표가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에 좀 변화를 주는 촉매자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촉매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 사람 다 굉장히
이 현장의 정치력을 겸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당내 비주류와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대외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정현 대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호남의 인물 탕평 내각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당 대표가 야당과의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현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은 전혀 물러설 기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권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는 여당 대표는 힘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야당 대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두 정치력들이 만나는 지점과 향후 한국 정치의 이 네. 향방들 굉장히 복잡한 고차 함수입니다. 두 대표가 1958년생 나이도 동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한 분은 호남 출신인데 경상도 가기 반인 여권에서 당대표를 하고 한 분은 TK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야권 일당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 외에도 58년 개띠들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부겸, 민병도, 김성식, 유승민, 심재철, 정병국 의원까지 다 58년 개띠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4.19 세대하고 63세대하고 86세대하고 이렇게 네, 낀 중간에 세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뺑뺑 1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연령적인 그런 신체적인 연령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의식과 시대인식을 바로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정인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발목도 잡히고 또 청와대하고 눈치도 보고 이런다고 한다니까 좋은데 나는 사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보 문제만큼은 조금 좀 초당적으로 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좀 보고 하자. 이게 정쟁이 아닌 거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키워가지고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 성사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